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했듯이 독서 부분의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부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항상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독서일 건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독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독서는 순수하게 이해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속도,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이해의 속도가 느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씨를 쭉 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해도 글씨만 본다고 하면 뭐 금방 보겠죠. 근데 글씨만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막히고 자꾸 다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겠지만 독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연습밖에 없습니다. 뭘 연습해야 되죠? 당연히 계속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다행스러운 얘기는 이번에 이제 이번 수능에서는 좀 독서가 쉽게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도에 이제 독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어떤 독서 문제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지문 길이도 이제 한 개 지문을 제외하고는 다 짧은 형태로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문학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순서는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서 지문을 어떤 순서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글씨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하나하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독서 지문을 풀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어떤한가? 당연히 짧은 걸 먼저 푸는 게 좀 더 낫겠죠. 짧은 거에서 긴 것으로 가는데 선생님 짧은 글이어도 어려운 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짧은 글이어도 어려운 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짧은 글인데 어렵다 하더라도 결과를 긴 글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양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쫓겨서 빨리 선택을 해야 한다면 짧은 글을 먼저 읽고서 빨리빨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먼저 푸시고 긴 글의 순서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우리가 글을 항상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볼 때 이게 전체를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부분을 묻는 문제인지를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부분적인 요소들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읽는 과정에서 풀거나 글을 읽는 과정에서 풀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만 먼저 보고 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다 읽어야 그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니까 읽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여러분. 읽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세모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읽고 나서 문제를 풀거나 그런 시도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해당하느냐, 부분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길이에 따라서 어떤 지문을 먼저 풀지를 선택해라. 지문이 선택됐으면 이게 전체와 관련된 건지 부분과 관련된 건지에 대한 문제들을 쭉 스캔하면서 구분을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선택해서 접근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맥락에서는 요 얘기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게 이제 9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가장 길었던 문제예요. 독서 지문 중에서 가장 길었던 문제고요.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가 지금 6문제가 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중이 큰 지문 독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제일 긴 지문을 마지막에 풀게 되고 이 긴 지문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인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선택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여기 26번에 있는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휘 문제는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이 어휘가 적절하냐, 이 어휘와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고서 해결이 되겠죠. 쭉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쭉 스캔했을 때, 부분과 관련된 것이냐, 전체와 관련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추론 문제입니다, 여러분. 추론 문제냐, 사실 확인 문제냐,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비판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의 성격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실 확인하는 문제는 그래서 확인하는 문제니까 더 쉽겠죠. 추론하는 문제라든가 비판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건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21번 문제는 윗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자, 22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가, 나의 사례로 적절한 것. 24번은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해라.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이것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분적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는 23번 문제와 24번 문제가 부분적인 내용들을 적용하는 내용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3번과 24번이 빨리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실제로 23번은 가, 나의 사례로 적절한 걸 고라고 얘기했는데, 가, 나를 보면 여기 보시면 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한다. 자, 항상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 한다. 그러면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에 반영된 어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한다. 그렇죠? 당시 시대적 상황. 이 허구를 해서 그거를 사료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허구의 내용에서.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사료를 직접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사료에 직접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한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과거를 재현하려고 해요. 자, 과거를 재현하려고 해요. 근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과거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허구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보완한다, 이 얘기죠. 그럼 요것과 이 가와 나는 좀 다르죠. 가는 허구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해서 그걸 사료로 삼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뭔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허구의 자료를 활용해서 보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23번 문제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보고 넘어갈까요? 가와 나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가는 뭐였죠, 여러분? 앞에서 사회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구의 자료를 활용했다.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허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걸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허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당시의 모습을 확인한 거죠. 당시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허구의 내용으로 보완을 하거나. 자,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판소리 자료로, 자, 이건 허구적인 자료가 되겠죠. 이걸 자료로 뭐 했다?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했다. 당시 사회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렇죠? 허구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확인한 거니까 이건 가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디귿은 명나라 때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어떤 거죠? 당시 사회의 모습이 되겠죠. 당시 사회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에 관한 내용을 모아, 자,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이거는 허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럼 뭐 한 거죠? 허구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사료를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리을 같은 경우에 17세기 사건 기록을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이건 뭐죠? 역사서를 쓰는 거니까 과거 역사의 재현이겠죠. 자, 과거의 재현이다. 그죠? 과거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뭐 했다?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에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그럼 허구적인 요소, 이 설화집의 내용은 허구적인 요소죠. 이걸 통해서 그 여성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나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 같은 경우는 과거 사회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구적 자료에서 사료를 취한 거라 보면 되겠고, 리을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역사적인 내용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 설화집을 통해 가지고 뭐 했다? 그 내용을 보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기억과 디귿은 가에 해당이 되고요. 기억과 디귿은 가에 해당이 되고, 리을은 나에 해당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답이 되는 건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자, 26번 먼저 풀라고 얘기했고요. 26번 먼저 푸시고, 자, 이거 먼저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부분과 관련된 23번 문제, 바로 지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적용해서 그냥 풀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24번 문제는 기억에 나타난 역사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판하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잘못됐다, 그건 뭔가 틀린 얘기야. 근데 뭐의 입장에서? 기억의 입장에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기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위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은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자,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자료가 허구일지도 모른다, 이걸 바탕으로 A를 비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A는 여기서 나와 있는 기록된,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 허구적인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을 담아내는 것에서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대안적 역사 소실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의 회고나, 자, 이게 자료죠.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자료를 통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인물에 묻혀있던 몫을 표현해낸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기억을 통해 가지고, 자, 기억을 통해 가지고 얘를 통해서 얘를 비판한다고 했을 때, 얘가 얘기한 건 자료가 어떤 거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허구일지도 모른다, 즉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각으로 이것을 비판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뭐죠?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일지도 모른다고? 이게 허구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 기록된 자료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허구일지도 몰라,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이걸 의심해야 된다 얘기죠. 그게 결국 비판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와 관련된 게 실제로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죠, 여러분. 자, 보시면, 자, 5번에 보시면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나, 그죠?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쵸? 구술이나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될 수 있다. 그게 허구이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읽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22번이나 25번 문제는 전체 내용을 읽고 적용하면 되는 문제고, 요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 처음이나 끝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글의 처음을 보면은 전개 방식이 좀 나오고요, 처음에 나와 있지 않으면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서술의 한 주체가 되었다. 그럼 영화라고 하는 어떤 허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었다? 역사서술의 한 주체가 되었다. 역사서술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한 게 어떤 걸까요?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영화가 역사서술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
영화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소설로서의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뭐 비슷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부분을 보거나 끝부분을 봐서 이걸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22번이나 25번 이 3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버려야 되는 문제가 이 25번과 같은 긴 지문의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걸 붙잡고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부족해서 다른 걸 못 풀면 안 돼요. 제일 풀기 어려우니까 장문 유형, 아주 긴 지문의 3점짜리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버리면 돼. 딴 거 확인해야지. 이런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2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사실적 독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뭐부터 풀어라? 어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라. 두 번째 뭐 해라?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라. 근데 이것은 읽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라.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읽은 다음에 문제가 풀면 되고 안 되면 더 읽고 나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라. 이 순서에 아주 간단하죠. 얘기하면 되게 간단한데, 그죠?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문학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딴 생각을 하시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 문장 한 문장씩 정확하게 끊어서 내용을 인식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문단별로의 중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는 통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개도 경우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한 가지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중심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의 문단에는 한 개의 중심 내용이 있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있으면 명확하게 밑줄을 긋거나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라도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독서 문제 또 넘겨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지문이죠. 자, 지문 길이를 보시면 자, 반 페이지 정도의 길이입니다. 크게 긴 지문은 아닌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개의 어떤 그 개념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또 법률 용어 같은 경우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했었는데 보시면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에 대한 이 부분 문제죠. 기역, 디귿을 비교한 내용, 이것도 부분 문제인데 재밌는 건 여기서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내용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 끝에 있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8번이 제일 먼저 풀릴 것 같고요. 거의 글을 딱 읽은 다음에 29번 문제가 그 다음에 풀리겠죠. 마지막으로 27번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 31번 문제 있는데 뭐 이런 문제, 이건 적용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푸셔야 됐고 31번 어휘 문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풀어야 되겠죠, 이거를. 그렇죠? 그럼 31번 풀고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29번 이게 먼저 풀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문제들 27번과 30번은 제일 마지막에 풀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는 안 읽어봤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A 부분 읽은 다음에 풀려고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닌 건 지워놓고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은 더 읽은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근데 보통은 요거 읽고 나서 문제가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역부터 디귿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겠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비교해서 이제 얘는 여기까지 될 수 있으면은 이 특징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끝까지 읽은 다음에 얘부터 기역과 디귿을 판단해서 지워주시면 되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그냥 풀면 되겠고요. 30번에 이제 이게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례를 보여줬는데 이런 법률적인 관계에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글의 내용에 그 매치 관계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의 내용에서의
어떤 연결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상황이 글에 나왔던 어떤 개념과 관련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어떤 상황과 관련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A가 글이라면 이 사례에서 하나씩 매치시켜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내용이 개념이 되게 많다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자, 보세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 그 물건의 주인일까? 질문을 던졌죠. 점유란 개념들을 항상 표시해 주셔야 돼요.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자, 점유는 지배 상태고요. 소유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점유의 개념 얘기했고 소유의 개념 얘기했고, 점유는 실제 지배하고 있는 상태, 소유는 그것을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서 다음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얘기한다. 계속 개념이 나와요. 자, 이에 비해 자,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한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 지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반환 청구권과 간접점유 이런 개념들을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벌써 이 짧은 부분에서 몇 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5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나올 때마다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빨리 확인해서 다시 적용할 수 있게끔 꼭 개념들은 잘 표시를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요. 개념과 관련된 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표시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지문은 뭐가 있나? 자, 또 반쪽짜리 지문 있죠. 아마 여러분 수능에도 이 정도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반쪽에서 좀 넘는 지문, 반쪽짜리 지문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짧은 것부터 푸시고요. 만약에 짧은 지문이 내가 정말 자신이 없는 천체 지문이고 과학 지문이다 이러면 제껴놓고 딴 거부터 푸십시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한번 보죠, 여러분.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오차에 대한 개념. 그럼 여러분, 오차의 특징이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오차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오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하셔야겠죠. 아, 오차.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이거 제시해 줬잖아요. 오차 보라고. 그죠?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해서. 자,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차 나온 거, 기억 나온 거, 이 2가지는 글을 다 읽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든 거의 얘는 그 위치 지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 문제인 거고. 오차와 관련해서 아마 이미 오차와 관련된 얘기들이 다 끝났을 거예요, 앞에서. 아니면 뭐 안 끝났다고 하면 오차에 대해서 뷰를 켜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화제를 제시해주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특징들은 다 표시를 하십시오. 제발 번호를 붙여서 표시하세요. 아, 오차 1, 오차 2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지도 기법, 삼량 측량 기법, 그 다음에 근접성 기법. 이런 것들은 나열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기법들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문제에 뭐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각각의 어떤 특징 요소들은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 읽는 과정에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요소들이 나오면 다 표시를 하셔야 되죠. 그와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몇 번입니까? 이 41번 문제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자, 근접성 기법, 삼량 측정 기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삼량 측량 기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량 측량 기법,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삼변 측량 기법, 뭐 이거 삼량 측량, 삼변 측량 기법, 근접성 기법.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니까 그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풀리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거. 꼭 읽으십시오. 안 읽으면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꼭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괜한 걸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조건들을 잘 봐야 되니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친절하고요. 지금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하거나 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워지죠?
좀 생각하고 보시면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부분과 관련된 문제 39번, 40번이었고요. 전체와 관련된 문제 38번 문제, 41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39번, 40번 풀고, 그 다음에 38번, 41번 풀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분과 관련된 것들 나오면 그 표시들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 풀기 전에 뭐부터 해라? 문두부터 보십시오. 뭘 물어보고 있느냐, 나한테. 다짜고짜 글 읽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보시고 문제에서 뭘 묻는가와 관련해서 오차 보이네? 오차 나오면은 표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억이 나왔네? 위치 지도 기법 있으니까 이 위치 지도 기법과 관련된 특징들은 아주 중요하게 잘 봐야겠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병렬적으로 근접성 기법, 삼량 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 나오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문제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표시들을 해주시면 41번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이게 답니다, 여러분. 독서 지문을 이걸로 선생님 문제 풀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연습을 해야겠죠,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뭐 하시면 됩니까? 문제를 자꾸 읽고 분석하는 연습하시고 문두부터 보고 특징들 표시하는 거라든가 개념들 표시하는 거 연습하시고 각 문단은 항상 중심 내용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 중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판단을 하십시오. 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독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독서 짧은 시간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럼 놀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은 시간이라도 독서가 안 되면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10개 지문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몇 점이라도 다만 2점, 3점이라도 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데 여러분들은 너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좀 정신없이 얘기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꼭 대부분의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쭉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